아니 한국 病毒没有 쌀이 国 없는데 界， 어떻게 밥을 짓습니까? 하하,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뭡니까? 70조 원, 무려 70조 원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선언.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고 초대형 반도체 공장들이 순식간에 세워져 버렸죠. 그런데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낸 중국 공장은 all stop, 멈춰 섰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일본에서 주는 소재 하나를 못 구해서 70조짜리 기계가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대한민국, 한국도 한때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똑같은 소재 위기를 맞았던 한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가동률이 곤두박질 칠 때 한국 공장은 풀가동! 오히려 생산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대체 뭘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럼 70조 자본도 못 해낸 걸 맨손으로 뚫어버린 대한민국 반도체에 미친 생존 본능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조 원을 쏟아부으면 뭐든 되는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이 그랬죠.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지었고 최첨단 설비를 들였으며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를 끌어모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중국은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도 살 수 있고 기술도 살 수 있으며 사람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리하르트 포겔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30년 넘게 국제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경제부, 다국적 기업들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언제 멈출지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기술 자체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멈추는 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붕괴보다 정지를 먼저 봅니다. 공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 심장이 멎기 직전의 부정맥 같은 신호를 잡아내는 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시아 반도체 시장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 그래프가 모니터에 펼쳐져 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신규 라인은 원래 초기에 불안정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비 도입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죠. 전력 공급도 정상이었고 인력 충원율도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가동률 곡선이 계획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넨에 있는 옛 동료 클라우스였죠. 리하르트, 중국 데이터 봤나? 지금 보고 있네. 자네도 눈치챘나? 이상하지 않나? 설비는 다 들어갔는데 라인이 안 돌아가고 있어.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7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이럴 리 없는데.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장비 문제인가? 아니야. 장비는 정상 작동 중이야. 네덜란드랑 일본에서 들여온 최신형인데 결함 보고가 하나도 없어. 전력은? 그것도 확인했어. 정전 기록 없고 전압도 안정적이야.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내가 알면 이 시간에 자네한테 전화 안 받고 있겠지.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반도체 한 장 못 만들어도 라인 유지비는 그대로 빠져나가니까요. 클린룸 온도 유지, 장비 대기 전력, 인건비까지 전부 고정 비용입니다. 생산이 멈춰도 돈은 계속 타들어가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납품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스마트폰 출시일, 자동차 생산 일정, 서버 구축 계획이 전부 반도체 납품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루 이틀 늦어지면 바로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섭니다. 일주일이면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주가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동요하며 심하면 국가 신용 등급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건 공장만이 아닌 겁니다. 국가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저는 클라우스와 통화를 끊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들을 들여다봤죠. 설비 결함, 전력 문제, 인력 숙련도, 가능한 모든 원인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공정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새기는 핵심 단계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병목이 걸려 있었죠. 앞 공정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이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소재.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다음 날 아침, 저는 반도체 소재 전문가인 마르틴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화학 원자재 분석을 하는 친구였죠. 마르틴, 급하게 물어볼 게 있네. 무슨 일이야, 리하르트?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포토레지스트 말이야. 중국 쪽 공급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전화기 너머로 마르틴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리하르트,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의 피야. 이게 없으면 공장이 단 하루도 안 돌아가. 그리고 그 시장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알잖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일본이지. 그래, 일본이야. 도쿄오카, 시네스 화학, JSR.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첨단 포토레지스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마르티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 일본 발출하 일정이 자꾸 밀리고 있다더라고. 공식적인 제재는 없는데 검사 절차가 강화됐다나 서류 요구 사항이 늘어났다나 그런 식으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죠. 중국 공장의 원인 모를 병목, 포토레지스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지연, 일본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일본발 수출 행정 절차들. 마르틴, 이거 혹시?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공식적인 제재는 없어.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외교 분쟁으로 비화된 적도 없지. 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수도꼭지야. 뭐라고? 일본은 총을 쏘지 않았어. 그냥 수도꼭지를 조금 잠근 것뿐이야.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질식시키고 있는 거지.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재 전쟁의 무서운 점이 그거야. 장비는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수 있잖아. 비싸지만 내구성이 있지. 그런데 소재는 달라. 매달, 매주 들어와야 해. 한 번 끊기면 그걸로 끝이야. 장비는 뼈대고 소재는 피라는 거군. 정확해. 뼈대가 부러지면 깁스하고 기다리면 되지만 피가 안 돌면 사람은 죽어.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죠. 금연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뼈대를 사는데 70조 원을 썼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들여오고 거대한 공장을 짓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죠. 그런데 피를 공급하는 수도꼭지는 일본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무서움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중국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야.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중국 라인은 흔들리고 있는데 같은 시기 아시아의 다른 한 나라에서는 생산 차질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동률 곡선이 평소와 똑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인가 싶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만 멀쩡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죠. 바로 클라우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 데이터 확인해 봤나? 한국? 아니 왜? 지금 당장 확인해봐. 중국은 난리인데 한국은 멀쩡해. 잠시 후 클라우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아무 이상 없네? 그렇지? 나도 방금 발견했어. 근데 이상하다. 한국도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잖아.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똑같이 당했던 나라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똑같은 칼을 맞은 나라였어요. 그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했었죠. 당시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어요. 저도 그때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반도체, 구조적 취약성 노출. 저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썼습니다. 핵심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죠.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한국 반도체는 몇 달 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평소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게. 같은 칼을 맞았던 나라가 왜 지금은 끄떡없는 거지?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몇 년 사이에 뭔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거나 일본이 봐줬거나 아니면 위기가 과장됐던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고. 클라우스, 나 한국 파일 다시 열어봐야겠어. 몇 년 전 거? 그거 진작 닫아뒀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뭔가를 놓친 것 같아.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닫아두고 다시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이었죠.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같은 칼을 맞았는데 왜 한국만 살아남은 겁니까? 저는 30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공장이 멈추는 걸 봤고 수십 개의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걸 지켜봤죠. 그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살아남는 건 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뭘 준비했던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분석 모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분석가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흔들리고 있고 한국은 멀쩡하죠.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스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리하르트, 진짜로 한국을 다시 파볼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만약 내 예측이 틀렸던 거라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틀렸으면 인정해야지. 그게 분석가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한국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데이터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하고 기술력 좋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본은 절대 먼저 반가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도 안 하고 위협도 안 하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적국을 비난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움직여요. 서류 한 장, 절차 하나, 검토 기간 며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슬쩍슬쩍 바꿔놓죠. 그러다가 상대가 쓰러지면 그제야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일본식입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상대를 베는 기술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에 있는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나카라는 친구인데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이에요. 지금은 민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일본 정부의 속내를 알려면 이 친구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나카, 오랜만이네. 바쁜 거 알지만 잠깐 통화할 수 있겠나? 리하르트? 정말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쪽 소재 공급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네. 전화기 너머로 다나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리하르트, 자네도 알잖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어.
공식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현장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말했죠. 리하르트,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20년은 됐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것만 알아도 일본은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다나카는 그 이상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일본은 중국을 공식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도꼭지를 조이고 있었어요. 출하 일정을 조금씩 밀고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서류 요구 사항을 늘리는 식으로요.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행정 절차가 며칠 늦어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사를 좀 더 꼼꼼히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장이 멈춥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질이에요. 냉동 보관의 차광 조건까지 맞춰야 하죠. 매달 어떤 제품은 매주 새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라인 전체가 흔들리고 2주가 늦어지면 생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한 달이 늦어지면 공장이 서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총을 쏘면 전쟁이 되지만 수도꼭지를 잠그면 사고가 됩니다. 사고는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어렵죠. 저는 한국 파일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 보일 터였습니다. 소재 전문가인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급하게 물어볼 게 있네. 한국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아나? 어느 정도는 알지.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데이터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 중국은 난리인데 한국은 너무 멀쩡해서.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밀었어. 돈을 쏟아부었고 규제를 풀었지. 보통 신소재 승인에 몇 년 걸리는 절차를 몇 달로 단축시켰다더라고. 그게 가능해? 안전성 검증이나 품질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보통은 안 되지. 안전성 검증, 품질 테스트, 현장 적용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걸 병렬로 돌렸어. 동시에 여러 단계를 진행한 거야. 위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은 확 줄일 수 있지. 그러다가 불량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보통은 그런 모험을 안 해. 그런데 한국은 했어.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지. 안전하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등 뒤에 칼이 꽂혀 있는데 천천히 걸을 수는 없잖아.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마르틴의 설명이 이어졌죠. 그리고 한국은 공급처를 미친 듯이 다변화했어. 일본 외에 소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전 세계에서 찾아다녔지. 미국, 유럽, 대만, 심지어 중국 업체들까지 접촉했다더라고.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일단 대안을 확보해 놓자는 거였어. 품질이 떨어지면 수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당연히 생기지. 반도체 공정에서 소재 품질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량률이 확 올라가거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그걸 감수했어. 수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거야. 당위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생존을 택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박함이 속도를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뭔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어.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뭐라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비즈니스 논리로 보면 말이 돼. 마르틴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은 최대 고객 중 하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 이 고객들을 잃으면 일본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어. 매출이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구조 조정을 해야 하지.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편법을 쓴 거야. 한국의 현지 공장을 지으면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 한국 내에서 생산해서 한국 기업에 납품하면 일본 정부 허가가 필요 없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거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려고 규제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급망이 더 안정화된 거예요. 국산화도 진행되고 일본 기업 현지 공장도 생기고 대체 공급처까지 확보됐으니까요. 마르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 그렇지? 칼을 맞았는데 더 강해진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가 난 셈이지.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특별히 똑똑했던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실수한 걸까요?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죽기 살기로 뛰었던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체면도 원칙도 관례도 다 집어치우고 오직 생존에만 집중했죠. 반면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칼을 한번 휘두르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거예요. 몇 달이면 항복하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릎을 꿇는 대신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면서도 달렸어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소재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을 가진 쪽이 아니야. 칼을 맞고도 일어나는 쪽이 무서운 거야.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얘기지? 그래. 한국은 한 번 맞고 끝내지 않았어. 맞은 자리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방탄복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칼이 날아와도 끄떡없는 거지. 면역이 생긴 거군. 정확해. 그리고 그 면역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몇 년 전 한국이 겪었던 상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일본이 소재 공급을 조이고 있다는 점에서요. 공식적인 제재는 없지만 행정 절차라는 무기로 서서히 조이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70조 원을 투자했는데도 라인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한국은 멀쩡합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칼을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중국이 쏟아부은 돈은 한국의 몇 배예요.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도 첨단 장비를 도입했고 해외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했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경험, 한국은 몇 년 전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 배웠고 준비했으며 구조를 바꿨죠. 중국은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나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일본은 왜 한국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가 지금은 조용한 거야? 다나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리하르트, 자네 정말 모르겠어? 뭘? 한국은 이미 우리한테 맞았잖아. 한 번 맞은 상대를 또 때리면 효과가 없어. 면역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중국은 달라. 아직 한 번도 안 맞았거든. 같은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은 같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썼던 방법을 중국에 쓰고 있는 거죠. 다만 한국은 이미 그 전략을 경험했고 대응책을 마련해뒀습니다. 중국은 처음 당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리하르트, 솔직히 말해도 돼? 자네 몇 년 전 보고서 완전히 틀렸잖아.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안 무너졌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 그거 인정하기 힘들지 않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힘들지.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이렇게 크게 틀렸다는 거잖아. 자존심 상하지. 그래도 계속 봐볼 거야? 당연하지. 틀린 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틀린 채로 살아야 해. 그건 분석가로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숫자만 봤던 거예요. 의존도 몇 %, 재고량 몇 개월치, 대체제 개발 기간 몇 년? 이런 숫자들만 보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었어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집념을 숫자로 환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기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면역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번 죽을 뻔한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번 죽을 뻔했고 그래서 지금은 훨씬 강해진 거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고군 분투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묵묵히 자기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졌고 어떤 나라는 살아남았죠. 그 차이가 뭔지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돈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정답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나라는 구조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려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는 나라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중국과 한국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나? 아직 안 해봤는데? 왜? 한번 해봐. 이상한 점이 보일 거야. 잠시 후 클라우스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하르트, 이건 말이 안 돼?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 그렇지?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중국이 유리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는 한국의 몇 배고 내수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고하죠. 인력풀도 넓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흔들리고 한국은 멀쩡한 걸까요?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터였어요. 마르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를 도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나?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그 부분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은 검증 속도야. 새로운 소재가 들어오면 그걸 빠르게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산에 적용하는 전 과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라. 얼마나 빠른데? 보통 새 소재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려. 안전성 검증, 수율 테스트, 공정 최적화까지 해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걸 23개월 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전성 검증을 대충 한다는 거야? 아니,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병렬로 하는 거지. 보통은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런데 한국은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 위험 부담은 크지만 시간은 확 줄어들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손실이 나지.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손실을 감수해. 왜냐하면 검증이 늦어져서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니까. 단기 손실과 장기 생존 중에 장기 생존을 택하는 거야.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그런 빠른 검증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 현장 엔지니어의 숙련도가 핵심이야.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이 미숙하면 검증 속도가 느려져. 한국은 반도체를 수십 년간 해온 나라잖아. 현장에 베테랑 엔지니어가 많아. 그 사람들이 경험으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군. 마야. 중국은 돈은 많지만 경험이 부족해. 장비는 최신형을 들여올 수 있어. 하지만 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건 다른 문제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70조 원을 쏟아부으면 뭐든 빨리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해외에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고
공장을 초고속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돈을 쓴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꿨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이제 좀 이해가 돼. 뭐가? 중국과 한국의 차이 말이야.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어. 한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바꿨고 그 차이가 지금 결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더 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 장비가 부족하면 더 사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뽑고, 공장이 부족하면 더 지어.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소재 공급이 막히면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소용없거든. 그렇지. 반면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 소재 의존도가 문제라면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검증 속도를 높여서 대체제를 빨리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돈보다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거야. 클라우스가 감탄하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똑똑하네. 똑똑하다기보다는 절박했던 거지. 한국은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당했잖아. 그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지금쯤 망했을 거야. 대신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또 다른 차이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동맹과 고립의 차이. 이것도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열린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대안을 구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유럽의 경계, 일본의 견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소재를 구하려 해도 팔려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중국이 일본 외에 다른 곳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구할 수 있을까? 다나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리아르트, 자네 시장 구조를 잘 알잖아. 첨단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미국에도 일부 업체가 있지만 그쪽도 중국에 팔기 꺼려하지. 유럽은 물량 자체가 적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 국산화하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게 쉽나? 포토레지스트 하나 만드는데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해.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군. 그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중국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아. 미친 듯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도 시도하고 있어. 외교 채널도 동원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문제야. 공장은 지금 돌아가야 하는데 국산화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검증 능력의 차이. 한국은 새로운 소재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죠. 중국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둘째, 대응 방식의 차이. 한국은 돈보다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하죠. 단기적으로는 중국 방식이 빨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식이 견고합니다. 셋째, 공급망의 차이. 한국은 열린 공급망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고립되면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만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이 소재 공급을 50% 줄이는 시나리오. 한국은 6개월 안에 대체제로 전환하고 라인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1년 이상 고전하다가 생산량이 급감하죠. 일본이 소재 공급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 시나리오. 한국은 국산화와 제3국 수입으로 70% 수준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6개월 안에 주요 라인이 멈추기 시작하죠. 미국까지 제재에 가담하는 시나리오. 한국은 영향을 받지만 핵심 라인은 유지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지죠.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내 시뮬레이션 모델이 완전히 틀렸어.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만든 모델 있잖아. 소재 의존도 기반으로
각 나라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모델 말이야. 그 모델로는 한국이 가장 위험했어.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으니까. 기억나. 그래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잖아.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야.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어. 내 모델이 완전히 틀린 거지.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 내가 놓친 변수가 있어. 그걸 찾아내서 반영해야 해. 뭘 놓쳤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적응력이야. 나는 정적인 의존도만 봤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만 계산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동적인 적응력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빠르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진짜 변수야.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 그게 문제지. 적응력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워. 현장 엔지니어의 숙련도, 조직의 유연성, 위기 대응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만들겠어? 하지만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내 모델은 계속 틀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 모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렸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건 그 모든 결정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틀린 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틀린 예측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한국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 것 같아?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한국 엔지니어들은 데이터에 굉장히 집착한다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대. 그리고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게 뭐가 특별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나라에서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데이터 분석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놓지 않는다더라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분석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것도 한국의 강점 중 하나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빠른 검증 능력, 베테랑 엔지니어의 숙련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대응 방식, 열린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겪어본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죠.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그 아래 부제를 달았습니다. 위기 적응력의 비밀.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30년간 숫자만 보면서 놓쳤던 것들, 정량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보고서였어요.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리하르트, 이 보고서 누구한테 보낼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일단은 나 자신한테 보내야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보내겠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해. 뭘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 내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이제 그걸 인정하고 제대로 분석해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조용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할 거예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견고하게 서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것.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내 이해가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쉽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탄해서는 안 됩니다. 감탄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데이터가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인상에 속으면 안 돼요. 표면 아래 숨겨진 것들을 파헤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줘. 내가 지금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데이터 보고 흥분해 있었잖아. 그러니까 문제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지 모르겠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자기 자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설을 확인해주는 데이터만 골라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한국이 살아남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찾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한국이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도 한국이 버틴다면 그때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잖아. 리아르트, 너 정말 고집불통이야. 데이터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몇 년 전에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했다가 완전히 틀렸고 이번에도 틀릴 수 있어.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게 아니야.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한국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한국 시스템의 허점, 한국이 버티지 못할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동시에 중국의 방역 시도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나? 당연히 알지. 난리 났어. 소재 국산화를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있어. 효과가 있어? 마르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 중국 정부 발표로는 국산화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얘기는 좀 달라. 양은 늘었는데 품질이 문제라더라고. 첨단 공정에는 아직 못 쓴대. 그럼 당장은 효과가 없다는 거네. 당장은 그렇지. 하지만 중국을 얕보면 안 돼. 그 나라는 일단 마음먹으면 무섭게 밀어붙이잖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따라잡을 수도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산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른 건 제3국 우회 수입도 시도하고 있어. 일본에서 직접 못 사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여오는 거지. 동남아시아 쪽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수입하는 방식이야. 그건 효과가 있어. 일본은 있지. 하지만 물량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미국이 그런 우회 루트를 감시하고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적발되면 제재 대상이 되니까 협력하려는 나라도 줄어들고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우회 시도도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외교적으로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 일본 정부의 비공식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제재를 풀어달라고 협상하는 거지. 하지만 일본이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지렛대거든.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마르틴의 말을 정리하면 중국은 다방면으로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국산화는 품질 문제, 우회 수입은 물량 한계, 외교는 진전 없음. 전부 시간 벌기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한번 마음먹으면 상상 이상의 속도로 따라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또, 너 정말 집요하다. 한국이 지금은 잘 버티고 있어. 인정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이 버티는 이유는 몇 년 전 위기를 겪으면서 준비를 해뒀기 때문이야. 국산화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공급처도 다변화했고 일본 기업 현지 공장도 있고. 하지만 그게 영원히 유효할까? 왜 안 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 반도체 공정은 점점 미세해지고 있어. 지금 한국이 확보한 대체 소재가 다음 세대 공정에도 통할지는 모르는 거야. 새로운 공정에는 또 새로운 소재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소재는 다시 일본이 독점하고 있을 수 있어.
클라우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네.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이 지금 버티는 건 일본이 완전히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야. 조금씩 조이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끊지는 않았거든. 만약 일본이 정말로 작정하고 한국을 타깃으로 삼으면 그때도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니야? 극단적이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미국이 압박할 수도 있고 저는 일부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래야 제 판단이 객관적인지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 공급을 50% 추가로 줄이는 시나리오. 한국은 3개월간 고전하지만 결국 대체제로 전환하며 버텨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 공급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 시나리오. 한국은 6개월간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국산화와 제3국 수입으로 주요 라인은 유지합니다. 생산량은 줄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요. 미국까지 가담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시나리오. 이건 사실상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죠. 이상할 정도로 멀쩡하네. 진짜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을 설정해도 한국은 버텼어요. 물론 타격을 입기는 합니다. 생산량이 줄고 수익이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죠.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에요. 회복 가능한 수준의 타격입니다. 반면 같은 시나리오를 중국에 적용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주요 라인이 멈추거나 가동률이 바닥을 쳤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단일 실패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어느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일본 소재가 안 들어오면 국산 소재로 대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일본 기업의 한국 현지 공장에서 조달합니다. 여러 겹의 안전망이 있는 거죠. 반면 중국은 단일 실패점이 많았습니다. 일본 소재가 막히면 대안이 마땅치 않아요. 국산화는 아직 품질이 안 되고 우회 수입은 물량이 부족하며 일본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죠. 저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한국이 몇 년 전 위기 이후에 공급망을 재설계했다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 거야?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리던던시를 대폭 늘린 거야. 리던던시? 응, 중복성이라고 할까. 같은 소재를 여러 곳에서 조달할 수 있게 만든 거지. 예전에는 포토레지스트를 일본 A사에서만 샀다면 지금은 일본 A사, 일본 B사의 한국 공장, 국내 C사, 미국 D사 이렇게 4곳에서 사는 거야.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게. 그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여러 곳에서 사면 대량 구매 할인도 못 받고 관리도 복잡해지잖아. 당연히 비용이 더 들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손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그걸 감수한 거야.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택한 거지. 위기 때 라인이 멈추는 손실에 비하면 평소에 조금 더 내는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효율성을 희생하고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평소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최저가로 대량 구매하고 공급처를 단일화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평소에는 이득이지만 위기 때 취약한 구조죠.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제대로 못 읽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한국의 높은 대일 의존도만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만 봤죠.
의존도 90%. 그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국은 위험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이 뭘 했는지는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지금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제 분석 모델은 쓸모없게 됐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나 결론 내렸어. 뭔데? 한국을 과대평가한 게 아니야. 오히려 과소평가했던 거야. 몇 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갑자기 왜 또 그래? 며칠 전에는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검증해봤잖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한국은 다 버텨.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지는 않아. 내가 아무리 악조건을 설정해도 결과가 같아.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해야지. 내가 틀렸다는 거. 한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해. 그리고 내 분석 모델도 수정해야 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 자존심 문제도 있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틀린 분석을 계속 고집하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돼. 그게 더 무서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이 어두웠죠. 전문가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분석가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돼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인정할 것인가. 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몇 년 전 위기를 겪으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효율성 대신 안정성을 택했고 단일 공급처 대신 다중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같은 소재 전쟁에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거죠.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쓴 한국 위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정 보고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재평가.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본 분석가는 몇 년 전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과 현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평가가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자존심 상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그게 분석가의 도리니까요. 글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 예측과 달리, 내 모델과 달리, 내 확신과 달리. 그리고 그건 운이 아니었다. 준비의 결과였다. 이제 저는 그 준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제 분석 모델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은 자랑을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홍보하고 언론은 영웅담을 만들어내며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대단함을 알리죠.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해냈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국산화 성과니, 공급망 다변화니 하는 기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이상하지 않아? 뭐가? 한국 말이야.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니야. 중국을 이기고 있다. 일본의 압박을 버텨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조용해. 클라우스가 킥킥 웃었습니다. 너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구나. 그 사람들 원래 그래. 밖에서는 난리치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일은 조용히 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예전에 한국 기업이랑 일한 적 있잖아. 그때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전에는 말을 잘 안 해. 대신 성과를 내고 나서도 크게 떠들지 않더라고. 그냥 다음 일로 넘어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문화였어요. 그게 좋은 건가? 글쎄, 마케팅 측면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실속 면에서는 이득이야. 자랑하느라 에너지 쓸 시간에 다음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와 숫자 위주로 분석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국 반도체 현장을 직접 본 적 있어? 직접은 아니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을 인터뷰한 적은 있어. 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로는 한국 반도체 공장의 분위기가 좀 독특하대. 군대 갔다고 해야 하나?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명령 체계가 빠르며 실행력이 엄청나대. 군대 갔다고? 응. 문제가 생기면 회의하느라 시간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인대. 위에서 결정 내리면 아래에서 즉시 실행하고. 그 속도가 다른 나라 공장과 비교가 안 된다더라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게 한국의 강점 중 하나였던 거군요.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 마르틴이 웃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을 잘 알아.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에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거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 나올 확률이 낮아. 임원이 직접 공장에 내려간다고? 응?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대. 삼성이나 SK 임원들이 클린룸까지 직접 들어가서 현장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한다더라고.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기업에서는 임원이 현장에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은 중간 관리자가 보고서를 올리고 임원은 그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내리죠. 현장과 의사결정권자 사이에 여러 겹의 계층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겠네. 그렇지. 현장 상황을 직접 봤으니까 회의에서 설명 듣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문제가 뭔지 이미 알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논의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야. 저는 점점 한국 시스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조직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현장 중심 문화, 이런 소프트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빠른 적응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나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타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리하르트,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많이 연구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일본도 한국을 연구한다고? 응. 기술력은 우리도 있어. 품질 관리도 자신 있고. 하지만 속도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가.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왜 못 따라가는 건데? 타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합의 문화가 강하거든. 뭔가 결정하려면 관련 부서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해. 그게 품질 면에서는 장점이야. 실수가 적거든.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지. 위기 상황에서 합의하느라 시간 다 보내면 늦어. 한국은 다르다는 거지? 응.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톱다운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여. 합의보다 실행을 우선시하지. 물론 그래서 실수도 더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실수를 빨리 하고 빨리 고치는 게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의 설명이 마르틴의 얘기와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완벽함보다 속도를 택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움직였어요. 그리고 실수를 발견하면 빠르게 수정했죠. 그 사이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저는 클라우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뭘 알아냈는데? 한국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야. 조직 문화, 의사결정 구조, 현장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위기 대응이 회의가 아니라 습관이야.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닥치면 회의실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마치 소방관들이 화재 신고를 받으면 회의하지 않고 바로 출동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해? 위기 상황이 매번 다를 텐데. 물론 세부 사항은 다르지. 하지만 기본 대응 체계는 이미 훈련돼 있어. 소재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한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돼.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그거 엄청난 준비인데. 그렇지. 그리고 그 준비가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때 제대로 작동했던 거야. 당시에 한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야.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국산화율 자체가 아니었어요. 국산화율보다 더 중요한 건 검증 속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수입했을 때 그걸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보통은 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안전성 검증, 수율 테스트, 공정 최적화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마르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마르틴, 한국이 새 소재 검증 시간을 어떻게 줄인 건지 알아? 몇 가지 방법을 썼다고 들었어. 일단 검증 단계를 병렬로 돌린 거야. 순차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한 거지.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 당연히 위험하지. 한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른 단계 결과가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했어. 시간이 더 급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했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감각도 중요하게 반영한 거지. 이 소재는 느낌이 좋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직관적인 판단 말이야.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야? 마르틴이 웃었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 하지만 효과적이야. 베테랑 엔지니어가 수십 년 경험으로 쌓은 직관은 무시할 게 아니거든.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데이터와 직관의 결합. 그것도 한국의 강점이었던 거군요. 며칠 동안 더 조사를 한 끝에 저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빠른 의사결정 구조. 현장과 의사결정권자 사이의 거리가 짧고 위기 시 톱다운으로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둘째, 훈련된 위기 대응.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셋째, 빠른 검증 시스템. 새로운 소재나 장비를 도입할 때 검증 시간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병렬 테스트, 현장 경험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넷째, 현장 중심 문화. 책상에서 보고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결정합니다. 임원도 필요하면 클린룸까지 들어갑니다. 다섯째, 조용한 실행. 성과를 내기 전에 떠들지 않고 성과를 낸 후에도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다음 준비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클라우스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하르트, 이거 읽어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이런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구축한 거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추측컨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아온 것 같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게 70년대 후반이거든.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거야.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매번 교훈을 얻었겠지. 그 교훈들이 축적돼서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야. 50년이라? 응. 이건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런 시스템은 살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경험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하고 거기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다듬어진 시스템,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직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은 70조 원을 투자했지만 50년의 시간은 살 수 없었어요.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다. 맞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결과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으며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도 아니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묵묵함이 지금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솔직히 물어볼게.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있어? 다나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리하르트, 그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소재 전쟁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안 쓰러지는 거지. 지금 한국은 우리가 뭘 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솔직한 평가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사람이고 한국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텐데 저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해? 강하다기보다는 단단해. 화려하지는 않은데 부러지지가 않아.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휘어지긴 해.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그게 무서운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시스템.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화려하게 선전하는 시스템은 허점이 보입니다. 뭘 잘하는지 떠들어대니까 약점도 드러나죠. 하지만 조용히 작동하는 시스템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위기가 닥쳐도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대응하는 조직.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같은 정량적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위기, 대응 경험, 현장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훈련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단기간에 흉내 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위기 대응 훈련을 끝낸 상태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훈련 중이거나 훈련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실전을 치르고 돌아온 베테랑이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좁힐 수 없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 비슷한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의 준비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나라는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이 잘 버텨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더 강한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정말로 강한지는 그때 증명될 겁니다. 이 조용한 시스템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예감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불안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 같은 거죠. 큰일이 터지기 전에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아시아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평소와 비슷한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돼 있었죠. 그런데 1시간 후 클라우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리하르트, 큰일 났어. 뉴스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발표했어. 반도체 소재 수출 검토 기간을 대폭 늘린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존 2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 사실상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거지. 저는 바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클라우스 말이 맞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 우려였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도 뉴스가 터졌어요.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수출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저는 다나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일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다나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하르트, 이건 갑자기가 아니야. 준비된 거지. 무슨 뜻이야?
미국이랑 조율한 거야. 일본 단독 행동이 아니라 미일 공조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본격적으로 저지하려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도 영향을 받잖아. 다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공식적으로는 한국은 우방국이니까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소재를 공급할 때도 심사 절차가 복잡해질 거야. 일부러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동시다발 압박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미국의 규정 재검토, 거기에 시장의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면 어떤 나라도 버티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이 걱정됐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면역력을 키웠죠.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 단독이 아니라 미일 공조였고 범위도 훨씬 넓었어요. 클라우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이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분석이었죠. 실제로 거센 압박이 들이닥쳤을 때도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며칠 동안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일본발 소재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가 지연되고 있었죠.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가 출렁였고 애널리스트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어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국 현장 상황이 어때?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긴장감이 팽배하대. 소재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보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어? 내가 들은 바로는 현재 재고로 한두 달 정도라고 해. 그 안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라인 가동률을 낮춰야 할 수도 있대. 저는 긴장됐습니다. 한두 달이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비상체제로 들어갔대. 대체 소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산 소재 투입도 검토 중이래. 국산 소재? 품질은 괜찮아? 마르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일본산만큼은 아니야.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라인을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품질을 조금 희생하고 라인을 계속 돌릴 것인가? 아니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라인을 멈출 것인가? 완벽주의자라면 후자를 택할 겁니다.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내놓느니 차라리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한국은 전자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 국산 소재 투입을 검토하고 있대. 그래? 품질은 괜찮은 거야? 일본산보다는 떨어진대. 수율 하락이 있을 거래. 클라우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입한다고? 위험한 선택 아니야? 위험하지. 하지만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 만약 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도박이지. 하지만 한국은 그 도박을 선택한 거야. 며칠 후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삼성과 SK 모두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소재 확보와 대체 방안 마련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아르트, 한국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뭘 결정했는데? 라인을 멈추지 않기로 했대. 대신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버티기로 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르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국산 소재를 일부 라인에 투입하기로 했대. 모든 라인이 아니라 영향이 적은 제품군 위주로. 거기서 수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래. 현명하네. 전면 투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거군. 그리고 일본산 재고는 가장 중요한 첨단 제품군에 집중 배치하고 있대.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버티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때? 긴장되지만 침착하대.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는다더라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대. 저는 5장에서 분석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훈련된 위기 대응이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국산 소재 투입은 도박이었어요. 수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품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새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버텨주기를,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난 몇 주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제 기존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무너지면 제 새로운 분석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틀리기 싫었어요.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연속으로 틀리면 남는 게 뭡니까?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줄래? 한국이 이번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클라우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잖아. 만약 못 버티면 그럼 너도 나도 분석 다시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분석가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으면 인정받고 틀리면 욕먹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마르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하르트, 중간 결과가 나왔어.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때? 국산 소재 투입한 라인의 수율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대. 얼마나? 일본산 대비 약 95% 수준이래. 5% 정도 하락한 거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10% 이상 떨어졌으면 심각했겠지만 5%는 수익에 영향은 주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단하네. 어떻게 그 정도로 맞춘 거야?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대. 국산 소재의 특성에 맞게 온도, 압력, 시간 같은 변수들을 미세 조정하는 거지. 말 그대로 밤낮 없이 붙어서 조정하고 있다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장 엔지니어의 역할이 컸군요. 소재가 바뀌면 공정 전체가 달라지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맞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라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응! 멈추지 않았어. 가동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핵심 라인은 모두 살아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 버티고 있어. 정말? 수율은? 일본산 대비 95%래. 5% 하락.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 나는 10% 이상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도. 근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공정 최적화를 하고 있대. 그래서 하락폭을 최소화한 거야.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소재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소재로 버티기로 했죠. 대신 그 불완전함을 현장에서 보완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붙어서 공정을 조정하고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수율이 100%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95%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죠. 그들은 손실을 계산했고 공포를 배제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5% 수율 하락이라는 손실을 냉정하게 계산했고 그 손실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인을 멈추는 공포보다 수율 하락이라는 손실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가라앉았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특히 한국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마르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아르트, 한국 라인이 완전히 안정됐대. 수율은 이제 97%까지 회복됐대. 거의 일본산 수준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거야? 한국 엔지니어들이 국산 소재에 맞는 공정 레시피를 완성했대. 처음에는 기존 레시피를 그대로 썼는데 이제는 국산 소재에 최적화된 새 레시피를 개발한 거지. 대단하네. 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엄청나대. 국산 소재의 특성, 최적 공정 조건, 품질 관리 포인트 같은 것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노하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였어요. 강제로 국산 소재를 써야 했던 상황이 오히려 국산 소재 활용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 해냈어. 봤어. 라인 안 멈추고 버텨냈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번 위기를 통해 국산 소재 활용 역량까지 키웠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지.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맞으면서 강해진다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맞으면서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많이 배웠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번 시험을 통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수율이 떨어졌고 수익에 영향이 있었으며 현장 엔지니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라인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승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 강해졌다. 국산 소재 활용 역량을 확보했고 위기 대응 경험을 축적했으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다음 위기에는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처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라는 드물었어요. 보통은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죠.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람들로, 자기 기술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은 건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의 결과였고 훈련의 결과였으며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이 버텨낸 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소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는 것, 자신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증명은 앞으로 오래도록 유효할 거라는 것.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세계는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제까지 칭송받던 기업이 오늘 몰락할 수 있고, 어제까지 무시당하던 나라가 오늘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을 따르거든요. 더 안전한 곳, 더 확실한 곳,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리아르트, 중국 뉴스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중국 반도체 공장 몇 곳에서 라인이 부분 정지됐대. 소재 부족 때문이래. 저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터지니까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어요. 클라우스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주요 반도체 공장 3곳에서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설비 점검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소재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중국 상황 자세히 알아? 나도 방금 들었어. 꽤 심각한 것 같아. 완전 정지는 아니지만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대. 얼마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공장도 있다더라고. 소재 재고가 바닥났는데 보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없어. 인정하면 체면이 깎이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난리가 났을 거야. 7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소재 몇 개 때문에 멈춘 거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 전쟁의 본질이었어요.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도 소재가 막히면
공장은 멈춥니다. 뼈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죠. 중국은 70조 원으로 뼈대를 샀습니다. 하지만 피를 공급하는 수도꼭지는 일본이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완전히 잠근 건 아니었지만 절반만 잠가도 충분했죠.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중국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다나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하르트,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무슨 뜻이야? 중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야. 더 버틸 줄 알았어. 국산화도 하고 있었고 우회 수입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취약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무너진 것 같아? 다나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재고 관리 문제일 거야. 중국은 효율성을 너무 강조했거든.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지. 평소에는 비용 절감이 되지만 공급이 끊기면 바로 타격을 받아. 한국은 다르다는 거지? 응? 한국은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때 배웠잖아. 그 이후로 전략적 재고를 늘렸대.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지.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드러났군요. 재고 관리 전략의 차이.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클라우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하르트, 이거 봤어? 투자은행들이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어. 무슨 보고서? 한국 반도체 비중 확대 권고, 중국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저는 바로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클라우스 말이 맞았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한국 반도체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니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으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공급망도 안정적이며 위기 대응 능력도 검증됐다. 저는 보고서들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네.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취약한 나라였어. 소재 의존도가 높아서 위험하다는 평가였지. 그런데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됐어. 같은 나라인데 프레임이 정반대로 바뀐 거야. 클라우스가 웃었습니다. 시장은 원래 그래. 결과만 보거든. 한국이 버텨냈으니까 이제 신뢰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시장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한국은 실행했고 버텨냈습니다. 그게 신뢰로 이어진 거예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하르트, 재밌는 소식이 있어. 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주문을 늘리고 있대. 중국 물량을 한국으로 돌리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중국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지. 만약 중국 상황이 더 악화되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 전에 한국이랑 계약을 늘려두는 거야. 한국은 그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어?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 한국도 용량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부는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 기업들이 무작정 물량을 받지는 않는데 무슨 뜻이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대.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는 거지. 장기 파트너십이 있는 기업,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위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대.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보통 기업들은 주문이 밀려오면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당장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한 거죠. 왜 그럴까요? 무작정 물량을 받으면 품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납기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깎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기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 대단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기회를 소비하지 않고 있어.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야. 중국이 흔들리면서 물량이 밀려오고 있잖아.
보통 기업이라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야.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최대한 받고 당위 수익을 극대화하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 보이지만 위험한 선택이야. 당위 수익에 집중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납기가 밀리고 결국 신뢰를 잃어. 그러면 중국이 회복했을 때 고객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회를 절제하고 있어. 무작정 물량을 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용하고 있지. 당위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 거야. 이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한 거야.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보통 나라가 아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측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다나카, 일본에서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심경이야. 왜?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려고 소재 공급을 조였잖아. 그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 중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어. 뭔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 중국이 흔들리면서 한국이 더 강해지고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약화시키려다가 한국을 강화시킨 꼴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한국도 견제하고 싶었던 거야?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한국은 어쨌든 우방국이고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고객이니까.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 몰랐지. 솔직히 우리도 당황스러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 정치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압박하려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강해지는 부수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본 입장에서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클라우스와 통화하면서였어요. 클라우스, 나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 뭔데? 한국이 예외에서 기준이 됐어.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됐어. 일본 소재에 의존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왜 한국만 버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위기였지. 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 한국이 기준이 됐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해. 한국 모델이 벤치마크가 된 거야.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그렇네. 요즘 보고서들 보면 한국 사례 분석이 많아. 그렇지? 예전에는 한국이 특이해서 연구했어. 왜 저 나라만 저럴까 하고. 지금은 한국이 모범이어서 연구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다는 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예외는 무시해도 되지만 기준은 따라야 합니다. 한국이 기준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곧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전쟁에는 승자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나라만 남는다는 것을. 맞습니다. 소재 전쟁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승리였죠. 중국은 70조 원을 투자했지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소재를 무기로 썼지만 한국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결국 가장 견고하게 서 있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해?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신뢰가 엄청나게 올랐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안전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으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또 있어. 국산 소재 역량도 올랐고 위기 대응 경험도 축적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아닐까. 자신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일본이 압박하면 어쩌나 불안해했을 텐데 이제는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야. 그 심리적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감은 측정할 수 없지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다음 위기에서도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번 소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신뢰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위기에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건 수년간의 마케팅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를 겪고 버텨냈기 때문에 얻은 신뢰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신뢰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당위 수익을 위해 기회를 소비하지 않고 장기 파트너십을 위해 절제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도 한국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기준이 됐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 된 것이다. 글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 물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압박이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것이다. 과소평가하던 시선은 사라지고 존중하는 시선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건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한국 스스로 버텨내야 했고 버텨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더 값지다. 전쟁은 돈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으로 끝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경제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무역 분쟁, 기술 패권 경쟁, 자원 전쟁.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사들이고 설비를 확충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져요.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승패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소재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뭐가? 이번 전쟁의 본질 말이야. 왜 한국이 버텼고 왜 중국이 흔들렸는지 이제 답이 보여. 클라우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해봐. 결론이 뭔데?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결국 세 가지 대결이었어. 돈 대 시간, 속도 대 검증, 고립 대 연결. 이 세 가지에서 승부가 갈렸어. 자세히 설명해 주어. 저는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돈 대 시간이야. 중국은 70조 원을 쏟아부었어. 엄청난 금액이지. 그 돈으로 최신 장비를 사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스카우트했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어. 바로 시간이야.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 노하우가 쌓이는 시간,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시간. 한국은 50년 가까이 반도체를 해왔어.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어.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속도 대 검증이야. 중국은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했어. 최단 시간에 최대 성과를 내려고 했지. 하지만 반도체는 속도만으로 안 돼. 검증이 필요해. 새로운 소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공정이 안정적인지, 품질이 일관적인지 확인해야 해. 한국은 그 검증 과정을 수십 년간 거쳤어. 중국은 그걸 건너뛰려다가 발목을 잡힌 거야. 세 번째는 고립대 연결이야.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어. 미국의 제재, 일본의 견제, 유럽의 경계. 사방에서 문이 닫히고 있지. 반면 한국은 열린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유럽과 연결돼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야. 클라우스가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 세 가지 대결에서 모두 이겼어. 시간을 축적했고 검증을 거쳤으며 연결을 유지했지. 중국은 세 가지 모두에서 부족했어. 돈은 많았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속도는 빨랐지만 검증이 부족했으며, 규모는 컸지만 고립돼 있었어. 저는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의 한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세계 최대였지만 생태계 구축에는 실패했어요. 공장은 지었지만 그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즉 경험과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부족했습니다.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의 벽에 부딪힌 거야. 시간의 벽? 응.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산업이 아니거든. 장비 사고 공장 짓는 건 돈으로 되지만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암묵지, 협력사들과의 신뢰 관계,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중국이 그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거야. 그것도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지만 현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국도, 대만도,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중국이 따라잡는 동안 앞서가는 나라들도 계속 발전하거든. 저는 다나카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나카, 일본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해?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재를 무기로 썼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 중국이 흔들렸으니까. 하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야. 왜? 한국이 너무 강해졌어.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야. 중국을 약화시키려다가 한국을 강화시킨 꼴이 됐지. 그리고 한국이 강해지면 결국 우리 소재 기업들의 협상력도 약해져. 한국이 대안을 갖게 됐으니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함이 느껴졌어요.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승자가 없는 전쟁도 있다는 것. 클라우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의 승리 방식이 뭔지 알아? 뭔데?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야. 화려하게 역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무너진 거야. 다른 나라들이 흔들리는 동안 꿋꿋이 서 있었던 거지. 그게 한국의 승리 방식이야. 클라우스가 웃었습니다.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네. 그렇지. 영화로 만들면 재미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강력한 승리 방식이야. 화려하게 이기는 건 한 번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매번 안 무너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 저는 한국의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 개발 속도에서 미국이나 대만에 뒤처지는 분야도 있었죠. 가장 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규모에서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가장 저렴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인건비나 생산 비용에서 동남아시아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티는 힘, 압박이 들어왔을 때 꺾이지 않는 저항력, 그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무너질 나라다. 이것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건 한 번 앞서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버티는 것이다. 한국은 그 버티는 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마르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르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마르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더 자주 무기화될 거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가 전략 자산이 됐거든. 소재, 장비, 기술 모든 게 무기가 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야. 한국은 그때도 버틸 수 있을까?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면역이 생겼거든. 한번 아프고 나면 다음에는 덜 아파. 한국은 이번에 아팠어. 그 과정에서 면역을 얻었지. 다음 위기에는 더 잘 버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역, 그게 핵심이었어요. 면역은 고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프지 않고 면역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한국은 아팠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때 아팠고 이번 소재 전쟁에서도 아팠죠. 하지만 그 고통이 면역이 됐습니다.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제는 버틸 수 있어요. 중국은 아직 그 면역이 없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큰 아픔이에요. 앞으로 중국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국이 몇 년에 걸쳐 쌓은 면역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은 버틸 거예요. 흔들리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요. 저는 30년간 국가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누가 더 투자했고 누가 더 빨리 따라왔는지 그런 정량적 지표로 승패를 예측했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진짜 강한 국가는 위기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학습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한번 멈출 뻔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때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분석가로서의 저는 틀렸습니다. 몇 년 전에도 틀렸고 최근까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한국은 준비돼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은 한번 아파본 나라이고 그 아픔을 잊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다. 가장 큰 나라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무너질 나라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